네, 지난 4월이었죠. 이 두 분 모시고 정말 열띤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시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두 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 한 줄 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이렇게 노래 제목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두 곡을 뽑았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물건,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손담비에 미쳤어. 한번 배경음악으로 한번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집값이 미친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정상,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시장의 수요자들,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이 드는 생각은 샌드페블스에 나 어떻게 집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지금 이걸 다 외치고 있는데 한마디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불안 심리가 몰려들면서 집값을 또 오히려 더 밀어올리고 있는 비정상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장에 한번 불안 심리 빠지면 에스컬레이터 되는 그런 양상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광수 대표님은 독특하게 또 부동산이 주식이 되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뭐 김인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변동성이 되게 큰데 특히 상승폭이 크는 걸 볼 때 마치 주식 차트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지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집을 투자로 막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투자라는 게 다주택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갈아타기라든지 뭐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집을 사서 돈을 벌어야겠다. 결국엔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런 성격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이게 주식 시장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공통된 거는 정상은 아니다라는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약간의 결이 다르지만은 두 분 똑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신데 이 먼저 실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실물 경제나 민생 경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률은 늪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서울 강남 3구 지역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저는 최근에 작년 7월도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6월, 7월 때 네.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보다 좀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올해 3월 토지거래가구역 풀면서 1,200건이 넘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월에 한 5,700건 정도 좀 줄어들었다가 5월에 다시 아직 통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8,000건은 넘어갈 것 같고요. 걱정되는 건 6월입니다. 6월 거래량이 7월 30일에 집계가 끝나니까 예. 아직도 한 40일 남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2,0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12,000건, 15,000건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무섭고 현장 분위기도 가보면 사실 강남 3구, 용산구 고가 아파트 시장 가격이 오르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재석 씨가 강남에 아파트 샀다라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해요. 그냥 재미로 네. 그들만의 리그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그냥 가십거리로 넘어가는데 우리 동네 옆 동네까지 이제 불이 번지고 있으니 최근에는 30억, 50억 아파트가 올라가는 건 이제 신경도 안 쓰고요. 10억대 또는 10억 이하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가니 최근 사례를 보면 10억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더니 6시간 후에 11억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굉장히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지를 보더라도 한국 부동산은 주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상승률을 보게 되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서울인데 서울 평균입니다.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서울 평균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역세권에 좋은 한강 벨트 입지에 이런 아파트들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의미하고요. 가격이 이게 상승률이 쭉 올라가잖아요. 자동차 엑셀레이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승 속도가 이게 제로백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의 한 40km, 50km 달리다가 갑자기 180km로 지금 달리고 있으니 시장이 안 놀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월 둘째 주에 0.26%. 6월 셋째 주는 셋째 주는 0.36%까지. 이러면 52주로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 되죠? 40%. 그러니까 그런 10억 속도로 아파트가 간다. 14억 가는 속도로 일주일간 달렸다는 거고요. 그냥 서울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평균은 노원구와 강남구 모두를 합쳤잖아요. 25개 구를. 우리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반평균이 75점이면 95점, 100점이 있고
뭐 60점대 있어서 평균이 이렇게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평균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관심 있는 아파트들, 갈아타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은 훨씬 더 가파르고 빠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뭐 현상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수요 플러스 가수요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상 올라갈 때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수요라는 거 사실은 실제로 거래 가격에는 영향을 못 미치니까 일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공급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파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매물 나온 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면 9만 건이 넘어섰다가 3개월 전에는 지금 7만 7천 건 정도로 감소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강남 지역은 거의 30%가 뭐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매물이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은 매물을 줄이고 호가를 올리니까 뭐 이렇게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 됐다, 부동산이 주식처럼 돼버렸다는 그 의미로 딱 들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 되게 커진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사고 오히려 심리적인 영향이니까 내 계획보다도 지금 팔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상승하는 원인이 오히려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리고 심리적 영향을 또 크게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이란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장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김윤만 소장님,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동 H 아파트 최고가를 넘어섰다고요, 또?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을 안 해야 되는 지역 같은데 최고 가격이 뭐 연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30억도 거래가 됐고요. 아파트 한 채가 130억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달러로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달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형 주택들 상상을 초월하는 펜트하우스 뭐 200평, 300평짜리도 아니고 80평 아파트가 130억에 거래가 됐다는 거는 무슨 뭐 미국의 아주 대저택 뭐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건 아파트 한 채고 대지 지분으로 따지면 땅으로 따지면 80평 아파트가 대지 지분 몇 평 되겠습니까? 아무리 압구정이라도 압구정 아파트들의 용적률이 뭐 2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땅으로 따지면 한 30평, 40평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압구정이라도 땅 40평이 130억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또 상업지역도 아니고요. 주거지역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상식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130억을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저성장, 장기 침체, 불안하죠. 그러면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방은 뭐 거의 어렵습니다. 상가, 꼬마 빌딩, 뭐 토지, 지식산업센터 모두 다 요즘 되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는 곳,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곳이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130억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0억 시장은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시장도 아니고요. 진짜 돈이 그냥 빨려 들어가고 있다. 블랙홀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강남 압구정 아파트가 올라가면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강남 압구정이 기준점이란 말입니다. 가장 높은 천장인데 이 천장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이 따라서 올라가죠. 압구정이 올라가 반포가 올라가고 대치동이 올라가고 개포가 올라가고 송파구가 올라가고 성동구 마포구가 올라가고 그다음 지역들 영등포라든지 나중에는 동작구에서도 한때는 우리가 얼죽신 예. 얼죽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다. 이제는 그 공식도 깨지고 있습니다. 구축이라도 사자. 재건축이 안 되면 어떠냐. 그냥 하나 사둬야 된다라는 그냥 묻지마 투자 양상까지도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 한번 시그널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그널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정부한테 어떤 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이런 단기간 급등 분위기 분명 정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가 느끼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이나 아주 고가 아파트가 그런 거면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지 경기도 쪽으로도 좀 수도권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과거에도 계속 이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을 판단할 때 그게 예측이 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발단을 제공한 건 심리적 불안을 가중화시킨 건 사실은 서울시의 토호제 해제였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갑자기 토호제를 해제해 버리니까 투자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장에서 집을 샀고요. 강남 3구.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한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토호자 재지정하니까 이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용성 지역에. 그러니까 마포구와 그러니까 용산은 어차피 지정이 됐으니까 마포구와 성동구 이런 지역이 다시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따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정책의 어떤 부작용들이 지금 시장에 누적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전 지금의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거, 특히 확산되는 건 정책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저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면 시장의 안정세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상황을 2021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느껴지거든요. 시장의 변화를 보면. 무슨 얘기냐면 2021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수요도 증가하지만 공급도 줄어듭니다. 매물도요. 그러면서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충격이 있을 때 집값이 폭락한단 말이죠. 갑자기. 사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사실은 우리가 뭐 이게 계속 올라갈 거야. 사실 그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을 잘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뭐 새 정부가 이제 아직까지 인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내긴 좀 어려운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지금 아까 토호제 얘기하셨지만은 이 민주당 정부 들어섰을 때 과거에 집값이 올랐다라는 학습 효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민주당 정부에 뭐 두세 번 속았는데 또 속으려고 하냐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건 상관관계가 있었던 거죠.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권이 집값을 올리려고 정책을 쓴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유세를 올렸는데 그게 집값 올리는 정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의 유동성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경제 변수를 볼 때, 경제 상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막 3%, 4%대 되고 금리가 1%대로 떨어지니까 집값이 크게 오른 거잖아요. 뭐 이런 사실 영향이 크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이지 인과관계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민주당이 접근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래서 지금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이 와서 장마철이 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나들이도 좀 덜 가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름이 그러니까 딱 6월 달에만 보면 사람들이 그게 상관관계가 어떻게 보냐면 사람들이 나들이를 잘 안 가더라. 비가 와서 안 가는 거지. 6월만 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그런 얘기들이 증폭들이 만들어낸 자산시장은 항상 버블일 가능성이 높고 이 가격이 그래서 유지되기는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게 바로 시장의 어려운 거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김인만 소장님이 보시는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뛰는 이유, 단순히 심리만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심리고요. 심리가 그냥 불안하다고 해서 몇십억 되는 집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앞서서 이제 토지거래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정부가 바라보는 안정,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상승률이 둔화가 됐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을 이제 풀어주니까 이제 폭등을 하게 되죠. 거기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립니다. 네. 또 7월에 스트레스 DSR 하겠다고 하니까 또 불안하죠.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사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후보 시절에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 공급으로 풀겠다. 세금 규제 안 하면 뭐로 규제하겠다는 거지? 집값 찾기 힘들겠다. 이런 불안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되는 거고요. 구조적인 문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앞서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상관관계 우연의 일치입니다. 네. 우연의 일치인데 우연의 일치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실 왜 우연의 일치냐면
김대중 정부가 진보 정권이었는데 규제를 풀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고 노태우 정부 때는 보수였음에도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푸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노무현 정부는 너무 먼 얘기고 요즘 사람들 기억도 잘 못하니까. 예.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제 저는 이게 누적되는 불안함, 트라우마가 이제 지금 또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유동성에 경제 성장도 좋았고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규제를 다 풀어서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잡겠다. 집 사지 마라. 우리 잡을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던집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80%가 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잡을 수 있겠구나 믿고 기다렸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났는데 못 잡았죠. 거기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생기니까 이제 안정되겠지라고 했는데 반대로 폭등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신뢰가 무너진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 규제인데 종부세를 올려서 집값이 올랐냐라고 하면 사실 하나보다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 효과는 있잖아요. 부담스러워. 버티기 힘들어. 팔아야겠어. 그러면 팔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중과세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 출구만 만들어줬더라면 그때도 공급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본 세율에서 좀 더 빼준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때 출구를 막아버리면서 집값이 더 폭등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정책도 임대사업자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과정을 5년을 지켜봤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제 3년인데 3년 동안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뭐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국회 문턱도 막히고 도대체 정부가 하는 게 뭐야?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충적인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도 그냥 정부거든요. 도대체 정부가 뭘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 거야? 라는 바통을 이재명 정부가 좀 이어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세금 규제를 안 한답니다. 이번에도 이게 이러다가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는 달라. 문재인 정부와는 달라라는 게 세금 규제를 안 한다라는 시그널로 던질 게 아니라 우리는 세금 밸런스를 할 거야. 종부세는 좀 올릴 수는 있는데 양도세는 오히려 내려줘서 쉽게 팔 수 있게 해주고 매물이 나올 테니까 안정이 될 거야. 믿고 기다려줘라는 시그널을 좀 던져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된 정부가 시그널을 구체적으로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광수 대표님 같으면 어떤 시그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아니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은 정권 초락을 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게 일주일이건 이주일이건 왜 메시지를 못 냅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심지어 무슨 뭐 디지털 코인법도 발의하고 상법도 발의하는데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왜 부동산만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지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은 그런 것들을 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닐까? 뭐 할 게 방법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수도 그러니까 있죠. 사실은 지금 빚내서 그냥 집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집값이 2022년과 2023년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하향 안정이 아니고요. 떨어졌다고요. 근데 떨어지니까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부양책을 쓰지 않습니까? 정책, 대출 시장에 쏟아내고요. 그다음에 각종 법을 제외해서 각종 규제 완화해주고 뭐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뭐 속도 빠르게 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그런 정책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막 대출 받아서 다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빨리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나온 정책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일단 거두어 드려야죠. 그건 되게 쉽습니다. 그것도 근데 명확하게 뭐랄까 그 정책의 이유가 있잖아요. 예. 자 떨어졌을 때 나온 정책이니까 지금 오르니까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곧 하겠죠. 글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광수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많이 풀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풀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취득세 중과세도 풀어준다고 했는데 못 풀었고요. 양도세 중과세도 없애겠다고 했는데 못 없애고 지금 한시적 유예 내년 5월 9일까지만 예. 유예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폐지한 거지 그렇게 부양의 의미로 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때 확실히 풀어줬더라면 지금 규제가 할 게 많은데 강남 3구, 용산구는 지금 규제 덩어리인데 여기에 도대체 무슨 규제를 더해야만 잡을 수 있는 것인가. 마포, 성동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될 것 같고요. 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야 강남 봐봐 강남 3구 용산구 다 규제를 묶어뒀는데도 풀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집값 올라가는데 규제가 과연 무슨 약발이 있겠냐라는 의구심 불안 심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풀어주려면 확실히 풀어줬어야 되고 올라갈 때는 확실히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마치 아코디언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아코디언이요? 쭉 펼쳤다가 쭉 풀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아코디언. 네네. 그것처럼 정책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 나왔다가 또 반대로 또 확 풀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정말 냉탕 온탕을 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고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품이라는 부분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 집 마련 막차라는 불안 심리가 많이 강해졌는데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실 것 같아요. 기다려봐야 된다 아니면은 정책이 뭐 뚜렷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신중론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빨리 달리는 말이 올라타지 않으면 더 늦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분은 어느 쪽으로 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사실 지금 불안감이 폭발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연끌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끌을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기다린 분들입니다. 팔고 2022년 집값 떨어질 때 팔고 진짜 안정이 되면 진짜 떨어졌을 때 사야지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아니야 또 떨어질 거야 또 기다려라고 해서 막상 떨어졌을 때 그분들이 살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나이 기준에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떨어졌을 때 실제로 필요한 분들도 안 샀거든요. 왜 안 샀냐라고 하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런 거 우리는 시장의 예측이 전문가들도 틀리잖아요. 저도 틀리고 이광수 대표님도 틀리고 왜 틀리냐면 상황이 달라지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다가 다시 올리면 상황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만 너무 불확실한 어디를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베팅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자금이 되고 내가 지금 필요하다면 내 자금에 맞춰서 아직도 서울에 전고점 2021년 가격 대비 아직도 한 80%대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사야 될 때는 안 사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불안한 마음에 또 갑자기 사고 제 생각에는 한 7월, 8월 정도 되면 또 상승률은 둔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또 안 삽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자. 그래서 필요하냐, 자금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그렇게 많이 안 오른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광풍에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아까 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 시그널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 집 마련 막차를 타야 되나 막 고민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전 세계 주요 나라의 국가들의 집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만 지금 서울 아파트만 난립니다. 그러면 지방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습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김유한 소장님이 저희가 예측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측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제 행동을 말씀하셔. 그게 옳고 틀리다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시장을 예측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서울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 아까도 우리가 뭐 전제했듯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부분이 예.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정책이 빨리 도입하고 좋은 정책이 나오면 저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사는 것도 전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가 미래를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오를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고점에 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지르고 영끌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요즘 어떤 현상들이냐면 2021년도에 그렇게 고점에 샀다가 영끌로 샀다가 경매 나오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주의할 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렇게 올랐다고 지금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올라갈 거를 또 그 뭐랄까 확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의 하락 전망이 훨씬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여러 가지 좀 대외 환경도 같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되면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하락할 때 사야 된다, 기다렸다. 지금 또 기다려라. 나중에도 기다려라. 사실은 지금 시장의 수요자들이 불안해서 못 기다리겠다는 거고, 그러면 기다리게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적어도 저는 정부가 우리는 달라. 집값 안정될 수 있어라는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근거라든지 신뢰를 줘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잖아요. 어떤 대책들이 뒷받침돼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불안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집값이 계속 올라 그걸 넘어서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2028년 9년까지 부족한 거는 팩트잖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내리는 것도 팩트입니다. 물론 속도 조절은 할 수 있겠죠. 내리려고 했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 한 번은 뭐 동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또 추경해서 돈 또 풀리죠. 이 모든 것들이 불안하다면 우리는 달라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 시그널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이 표현 자체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보여주기식 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완전히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재건축이 속도를 못 올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여러 이유 중에 한 개인데 대부분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민주당이 폐지할 수 있을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폐지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되지도 않고 또 부자 감세 논란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딱 폐지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라는 별거 아니지만 그 신뢰 하나가 저는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거 일본의 1940년대, 일본 30년대 경제 공황이 생겼을 때 일본의 그 유명한 재상이 등장합니다. 다카시 고레키오라는 재상이 등장하는데 이제 뱅크런이 생기거든요. 은행에 대중들이 은행에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돈을 찾으러 뱅크런을 하게 되면서 은행이 부도나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2주간 은행 문을 닫고 200엔짜리 가짜 돈을 만듭니다. 한쪽 면만 인쇄한. 시간이 없으니까 두 쪽 면은 인쇄를 못하는 거죠. 인쇄해서 은행 창구에 이렇게 쌓아둡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딱 여니까 대중들이 은행 들어왔는데 돈 많네. 돈 많네 그러고 다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또 불안 심리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가 안심을 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만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가 너무 흥분했구나.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는 충분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여주기가 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도 폐지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직접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칼집에 칼만 살짝 보여줘도 그렇죠. 원래 전가의보도는 살짝 보여주는 거지 휘두르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부과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요. 실제로 부담이 되지는 세금도 아니고요.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에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거든요. 만약에 3억이 나왔다. 3억 내세요 그러면 집주인이 현금 3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초과이익 환수 내려고 집을 팔 수도 없는 거고 안 팔면 지자체에서 압류를 걸어서 넘겨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장이 초과이익 환수 안 낸다고 압류 걸었다가 내년 지방선거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는 그냥 폐지를 해줘도 굳이 이렇게 환수 안 해도요. 양도세에서 나중에 팔 때 다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폐지하는 쇼를 좀 보여줘도 저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쇼잉하는 생각합니다. 패를 필요합니다. 약간 살짝 보여주는 쇼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정책의 시간이 돼야 될 때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뭔가 대출 규제부터 되돌리자 뭐 이런 말씀을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점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떨어질 때 도입된 정책들은 되돌려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떨어질 때 도입된 정책, 쉽게 말해서 빚내서 집 사자는 정책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요. 자기 돈 2, 3억 원으로 삽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전세를 끼고 사는데 후순위 대출도 해줘요.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그냥 뭐 30, 40대에 그 생애 최초 뭐 주택 매입자라든지 무주택자가 그렇게 대출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그렇게 시장이 그동안 굴러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행이 엄청나게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거 다 누가 돈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빚을 내서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다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걸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 방만하게 풀렸다. 정책 대출이 거의 80조 원이 시장에 유입되는데 이게 왜 강남 집값에도 영향을 미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북에 있는 집을 누군가 정책 대출을 받아서 삽니다. 그럼 그 집을 팔아서 갈아타기해서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집을 사요. 그럼 성동구에 누군가 집을 팔아서 이제 또 송파구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동구로. 그럼 팔아서 누군가 또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갈아타기가 가장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동성의 출발점은 어디였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 대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유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집값이 오르는데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 문제가 크다. 일단 그거는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하면 집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대출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가계대출이 지금 너무 큰 상황 아닙니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을 사실은 가계대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출에 대한 규제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안정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일단 안정이 돼야 집값이 떨어지죠.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가 줄기 시작합니다.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물량을 늘리게 되죠. 시장에 매물이 쌓여가죠. 그러면은 상승률이 둔화되고 거래가 안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출에 대한 부분을 원상태로 돌리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진짜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 아이디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정책은 뭐 집값이 오를 때는 규제 일변도로 가고 집값이 떨어질 땐 또 완전히 완화 일변도로 갔어. 너무 이 스윙이 크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장에만 맡겨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정부가 또 개입해서 뭐 규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딜레마이자 계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지금 내버려 두게 되면 뭐 풍선 효과는 이제 인천과 경기로 넘어가는 커질 때까지 건 커지겠죠. 뭐 저는 시간 문제고요. 조만간에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서울 마포에 집을 살까, 성동에 집을 살까 이런 문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그냥 경기도에라도 전세 끼고 하나 사야 되나라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저는 번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시장에 내버려 두는 건데 내버려 두는 전제 조건이 시장이 정상적으로 된 다음에 불필요한 규제들도 없어지고 또 필요한 규제들만 남겨둔 상태에서 시장이 흘러갈 때 내버려 두고 맡겨두는 건데 지금은 내버려 두기에는 시장이 저는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됐고 과거의 규제들도 남아있고 없어져야 될 규제들은 남아있고 필요한 규제들은 또 잘못돼 있는 부분. 우리 분양가 상한제만 하더라도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나치게 30% 주변 시세 대비 꾹 눌러버리니까 그 지역에만 로또가 나오게 되고 당첨되는 사람은 주변 시세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로또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나? 이런 시그널을 또 주기 때문에 분상제만 하더라도 주변 시세 대비 한 90% 정도만 내려주고 차라리 전국으로 확대하면 분양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출 규제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러면 사실 많은 국민들도 이광수 대표님이 또 정책 자금 대출이 많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노원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강남까지 불똥이 이렇게 갈아타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땐 강남 집값 올라갈 때 노원구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계속 약세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강남 3구는 그들만의 리그였고 송파구에서 강남 가고 강동구나 하남에서 넘어오고 요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저도 시장에 맡겨두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미 너무 많은 규제와 왜곡이 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소도 못하고 정상화는 못 시킨 상태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잘못된 규제, 필요한 규제가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진단을 제대로 하고 저는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니까 빨리 잡아야지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만 올렸다. 아니야. 양도세도 올려버려야겠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그런 정책을 편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고 또 시장의 원리대로 또 가는 부분도 필요한데 너무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제 국토부 장관, 새 정부의 국토부 장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을 추천할 수도 있으니까 두 분이 만약에 국토부의 새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에 기본적으로 요건이 필요한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이 있어야죠.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집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일단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실주거자들이 그 집에 많이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집에 사는 연수가 7년 정도거든요. 근데 미국은 12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우리는 많이 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갈아타요. 지금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마포에 살면은 마포에 팔고 여의도로 사고 그래서 1주택자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연도도 줄고 그리고 직접 1주택자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거주 비율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거의 60% 중후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무주택 전세 살면서 서울에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냥 1주택자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되게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그렇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이 커지냐면 자꾸 사고 팔고 그다음에 매물도 내가 거주하는 집이면 어떻게 금방 팝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물의 변동성도 커지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집에 오래 거주하고 실거주하는 비율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에 신뢰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재초안 말씀드렸는데 물론 재초안 폐지하냐면 재건축 조합원들이 엄청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 어떤 법이나 정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누가 신뢰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에 요즘 엄청나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재건축 아파트를. 다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냐면 야 그래 새로운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해줘서 공급 늘리겠대. 그럼 재초안 풀어주겠지. 봐봐 옛날에도 봐봐 이거 들어갔다 맨날 풀어주잖아. 정책이나 법을 믿지 않아요. 종부세를 올려놨다가 종부세를 왜 안 무서워했냐면 야 그거 언젠가 또 낮춰줘. 조금만 버텨.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또 두 번째 가장 큰 방향성은 뭐야 되냐면 신뢰성을 줘야 됩니다. 그런 정책을 설계하고 만들어야죠. 김인만 소장님도 그 국토부 장관이 된다면 그러니까요. 그 신뢰성을 재초안을 만드는 것도 폐지하는 게 신뢰성 회복이라니까요. 처음에 재초안 제도가 집값 잡기 위한 무리한 규제였잖아요. 재초안을 도입을 해서 과연 재건축 아파트를 잡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적인 신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것부터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잘못된 정책이라 왜 그걸 지금 제거합니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재초안을 폐지하면 재초안 폐지해도 집값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서서 아까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이 재초안 폐지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투자자가 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재초안 때문에 폐지돼? 증가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니까 들어가는 거고. 아니 근데 내가 세금이 줄잖아요.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제초안이 있는데 왜 재건축 아파트를 또 삽니까? 없어질 거라고 하니까. 없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서 사는 건 아니라니까. 시장에서. 지금 돈이 들어갈 데가 없고. 자, 요 문제는 나중에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방송을- 제초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초안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저도 확보하는 게 동의하는 중요하다. 부분입니다. 왜 자꾸 했다가 안 했다가 그냥 나쁜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책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실소유자랍니다. 3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투기라고 하는데 집 하나 가지고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은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까지. 물론 강남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려면 더 오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숫자로 하나 가진 사람은 실소유자, 착한 사람. 3주택 가지면 투기꾼. 이런 숫자로 편가르기는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거주에 10년 보유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거주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5억까지는 비과세를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10년씩 보유했습니다. 장기 보유하고 5년씩 거주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왜 똘똘한 한 채로 들어가느냐? 하나만 가져야 된다라는 답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 하나가 서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산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 집을 팔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부산으로 가겠냐는 거죠. 그러면 서울 집을 전세 주고 부산에 전세 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 채를 가져도 괜찮아라고 한다면 서울 집은 뭐 전세 주더라도 부산에 집 사서 내가 거주하면 요즘 부산에 지금 미분양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집 하나 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분들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로 지금 너무 많은 사람과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겠다.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입니다. 뭐 된다면 저는 지방 활성화 정책을 좀 필 것 같습니다. 일자리들도 좀 많이 생길 수 있게 해주고 대학교들도 좀 육성시켜주고 해서 서울에 굳이 안 오더라도 지방이 고향인 분들이 지방에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서울이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서울이 충분히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자, 이광수 대표님, 뭐 아무래도 집값을 올리는 건 뭐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머니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몰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머니무브에 플러스해서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올 들어서 이제 이미 2차례 내렸고 인하 기조는 유지한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지금 대출 규제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좀 관리하는 이런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바로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최근의 일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이 7%에서 3%대로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하락했죠. 근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실은 단순하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등식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과도하게 코로나 때 그 경험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반응하는 건데 그런 지점을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리는 건데 내가 회사에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 장사도 안 되는데 아유 대출 받아서 집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기는 좀 예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단기적으로 막 6월에 뭐 10,000명이 사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거고 뭐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하는이 가장 잘못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 금리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올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보다 지금 금리가 낮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도 그때 왜 못 올렸냐면 집값이 더 떨어질까 봐. 못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고물가도 유지하고 경기도 더 안 좋아진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막 금리 아니면 거시정책 그리고 모든 뭐 이런 금융정책, 대출 이게 다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지금 누적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확실히 올리고 금리를 올려서 시장 안정하고 가격을 떨어뜨렸으면 사실 이런 현상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이제 항상 조심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때 못하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제 정책하고 연결됐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왜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크냐면 그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떨어질 때 꼭 도와줘. 그러니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떨어져도 뭐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금리도 낮추고 대출도 해주고 뭐 어디 막 아파트 살리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떨어지면 급하게 막 살려줘요. 근데 오르면 천천히 규제 나옵니다. 천천히 대책 나오고. 떨어질 때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순히 집값 올리자는 게 아니라 그게 경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IMF 때 집값 떨어지고 경제 어려웠을 때 김대중 정부는 왜 또 풀어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집값 떨어져도 이재명 정부도 부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른 게 지금은 건설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단 말이죠. 한번 두고 봐요. 과거에는 GDP의 만약에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집값 떨어지면 이재명 정부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요 문제도 이제 네네.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가계부채 비율이 174%, OECD 최상위권 이 상태에서 과연 아무리 불안하다 그래도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두 분께 이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안정은 됩니다. 그 안정이라는 게 집값이 떨어지는 안정이라기보다는 지금의 과도한 상승률은 아마 7월, 8월 넘어가게 되면 안정을 찾을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딱 작년 7월 분위기입니다. 불안해, 사야 돼,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해야 돼라는 분위기였는데 작년 7월 지나고 한 9월 정도 되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또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쉬운 거는 그때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상승률이 둔화되고 찾아보면 급매물도 나왔는데 안 샀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샀냐면 과거를 생각하는 거죠.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과도한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매물이 안 나와요. 사고 싶어도 현장에 가보면 매물 회수하고 몇 억씩 올리잖아요.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실소유자라도. 그렇다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됐다, 상승률이 안정이 됐다 할 때는 필요하신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화폐 가치 하락만큼 또 실물 자산은 또 방어를 하기 때문에 떨어질 때를 기다리게 되면 결국에는 저는 타이밍 놓친다고 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상승률이 안정이 되고 매물이 나올 때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때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뭐 강남 3구, 용산구처럼 신고가 나오고 고점 대비 뭐 120%, 130% 가는 곳들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2021년 가격보다 낮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집값이 떨어질 때 사야 된다. 근데 아까 뭐 떨어질 때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떨어질 때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실 서울의 집값이 다 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또 많은 주택은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잘 고민을 하시라. 근데 사실 지금은 아니라는 판단이죠. 지금은 시장에서 그냥 호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지금 막 살려고 하면 그 호가를 따라잡아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점을 잡는 건데 그거는 아니다. 상투 잡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점은 아니라는 게 보고 하반기의 정책이라든가 흐름을 충분히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매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만 얘기를 하는데 비수도권은 정말 점차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지방 부동산 부양 정책이 시급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부양 대책 나와야죠. 지방 집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리는 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면은 힘들면 살려준다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미분양하고 악성 미분양에 대해서는 좀 살려줘야겠다. 지금 추경에서 3천억을 가지고 그 환매 조건부로 해서 뭐 50% 분양가 50% 가격으로 한 10,000호 정도 사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6개월 동안 사주는 노력하는 동안 미분양 10,000호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나부터 10까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지방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 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DSR 면제 해주겠다. 주택수 당연히 빼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3억, 5억으로 불안해서 경기 인천이라도 사야겠다는 분들이 지방 미분양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분양 소진이 되고 건설회사 PF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지방 경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울로 향하는 그 불안한 눈길, 돈줄을 지방으로 좀 돌리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도시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은 수도권은 주택이 부족한데 지방은 사실 넘치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도시개발 사업 좀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광수 대표님은 어떻게 지방 부동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에 떨어지고 미분양이 많아서 일단 대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이 대책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 중에서 아직도 건설 경기를 얘기하고 부동산 때문에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지방의 건설 경기 뭐 살려줘야 돼, 또 부동산 올려줘야 돼 이러면 또 그 시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이렇게 지방의 경제의 자생력을 놀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달콤한 약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고통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잘 승화시키죠. 언제까지 계속 아파트만 지면 지방 경기 좋아졌다가 다 짓고 나서 미분양 나면 또 죽겠다고 하고 이걸 언제까지 그래서 지방의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 약을 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차원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의 어떤 다른 경제적 활성화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또 미분양 다 사주고 예를 들어서 그럼 아파트 또 지우고 또 미분양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유의해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을 끊더라도 이번에는 약을 주고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 이번에란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공급은 중단하되 지금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 돼서 서울이 예, 과열이니까 예, 두 분, 지방으로 눈길을 두 분이 오늘 좀 얌전하게 두 분 말씀하신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지금 막 피치를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도 또 한바탕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막대한 가계부채와 양극화, 저출산과 지방 소멸 등과 같은 사회의 모든 문제가 부동산으로 직결돼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대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막연하게 시장에 맡겨놓을 수도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규제와 정책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에 한쪽을 몰아세우고 단죄하는 수단이 아닌 건강한 시장으로 가는 조속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제논쟁 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6시에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